이동의 조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외교 기밀 공개 논란에다가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또 혼란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해서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외교부가 주미대사관 외교관 3명에 대해서 중징계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 의원은 여전히 공익제보다 국민 알 권리 차원의 공개였다, 야당 탄압이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저는 강 의원의 그 항변에 대해서 전혀 인정할 수 없고요. 예. 먼저 이제 공익제보가 되려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범죄 정보라든지 비리 정보에 관련된 공개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고요.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누설되면 안 되는 외교상 비밀에 대해서는 알 권리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 태도와 판례의 태도입니다. 거기에 비춰봤을 때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면책특권 얘기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왜 해당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아시다시피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그 직무에 관련해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좁게 보면은 상임위라든지 본회의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한정이 되고요. 넓게 본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관련된 내용을 게재한다는 것은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고 외천 의원의 경우에 삼성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재했기 때문에 의원직이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강효상 의원이 SNS에 이 내용을 기재를 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법률가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외교상 기밀 누설죄로 강 의원이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 간의 대화는 누설되면 안 되는, 누설되면 국익을 훼손하는 그런 정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누설을 했기 때문에 외교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좀 들기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이긴 하지만 이미 강원식 의원도 다른 매체에서 인터뷰하면서 예를 든 거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간의 통화 내용에 관련돼서 법원이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런 내용이 유출이 되면은 이 국가가 다른 나라의 정상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심각한 지장을 준다. 왜냐하면 신뢰관계가 붕괴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기밀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 오늘 이해찬 대표는 이게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제1야당 그러니까 공당까지 관여한 행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해당 외교관이 자기는 실수를 한 거다. 그리고 강효상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식으로 해명은 했는데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은 한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3번 정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좀 더 조사가 되어가야 되겠지만 그 얘기는 한 차례 우발적 또는 실수 또는 강효상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라는 부분이 성립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 차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고의성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그러면 강효상 의원만 보고 여러 차례 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님께서 지금 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관여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의심이 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외교부의 기강회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됐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의전 실수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 책임자인 강경화 장관이 조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던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관과 강효상 의원 간의 관계 또는 외교관과 자유한국당의 어떤 관여하에서의 강효상 의원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강효상 의원이 정말로 굉장히 지속적이고 압박을 해서 또는 자유한국당까지 관여됐다면은 그 부분이 진짜 풀려야 될 문제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강경화 장관의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렵게 연결했으니까 오늘 굉장히 급작스럽게 연결해서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보죠. 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남. 보수 야당은 물론이고 정의당에서 부적절하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이 보도가 좀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양정철 원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만남이냐. 자기 정말 억울하다. 굉장히 사적인 모임이었고, 그 서훈 국정원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같이 알고 지냈던 사인, 특히 그 사인 기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동석한 자리였다. 그래서 그 자리의 성격도 그렇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정치적인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좀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정치적인 만남도 아니고 총선에 개입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사적으로 그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연찮게 합석했을 뿐이다. 이게 양정철 연구원장 이야기 같은데요. 기자가 동석하는 건 맞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은 정치에 대한 얘기, 뭐 총선에 대한 얘기, 심지어 더 나아가서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정원이 총선이나 정치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연구 부원장 자리에 초선 재선 의원 4명을 임명했거든요. 그만큼 민주연구원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데 이런 상태에서 국정원장하고 사석이든 공석이든 만남 그 자체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뭐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모임 자체가 정치적 모임이었다라는 식으로 규정되거나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인 공세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한다고 뭐 저도 믿고 있습니다만은 뭐 당장 전 정권, 전 정권, 뭐 그 전 정권 계속해서 사실은 이 국정원이 그 못된 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일들.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 만남 자체를 좀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국민들 앞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더더욱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정부 들어서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해서 정말 막으려고 하고 있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잘 아시겠지만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는 법을 국회가 만들어줘라라고 대통령님도 그렇고 청와대 차원에서 여러 차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야당을 상대로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관련해서 국정원법으로 고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이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게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라고 먼저 규정을 하는 거죠. 이 모임은 사적 모임이 아니라 국내 정치에 개입한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고 고발을 하겠다는 건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임에 기자가 동석할 정도로 뭔가 정치적인 얘기하기가 어려운 모임이었고 실제로 정치적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이 모임 자체를 어떤 정치적인 모임 또는 정치적인 논의가 오갔을 모임으로 규정을 하고 공격하는 것은 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 정보위원장이죠. 이해운 의원이 정보위 개최를 이야기하고 있던데 민주당은 이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까? 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내일 정도 되면은 뭐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국회가 이렇게 됨으로써 5월 국회도 어렵다고 보고요. 그럼 6월에는 국회가 열리느냐 이런 의문점이 많습니다. 뭐 저희들은 다각도로 자유한국당의 국회 등원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 차례 또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무한대로 등원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민생 법안도 민생 법안입니다만은 추경 문제도 상당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지금 이렇게 등원을 안 하는 자유한국당은 뭐 지진이나 산불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또 경기 하락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제쳐놓겠다는 거냐고 강력하게 항의한 거죠. 예.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다 이야기 많이 들립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될 텐데. 맞습니다. 예. 하여튼 6월 국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였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골관절염 치료제로 알려진 인보사 K주, 일명 인보사를 놓고 오늘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이용열 전 코오롱 회장이 네 번째 자식이라고 말할 만큼 지난 19년 동안 공들인 신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식약처가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식약처에 대한 책임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잘 모르는 청취자들을 위해서요. 인보사 사태 간단하게 정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 예. 인보사 사태는 이게 유전자 치료제인데 예. 관절염에 듣는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가 돼 있는데 예. 이제 연골 세포를 유전자 변형시킨 연골 세포를 환자 무릎에 투여하면은 여러 가지 통증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했던 의약품입니다. 근데 예. 알고 보니 연골 세포가 아니라 주요 성분이 신장 세포였던 것으로 밝혀진 지금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쓰였지 않습니까? 네, 3,700명이나 환자분이 투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했는 거 아닙니까? 예, 식약처에서 2017년 7월에 허가를 했고요. 예.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기간 동안 허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코오롱이 잘못인 겁니까? 식약처가 잘못한 것입니까? 코오롱도 잘못이 크고 식약처도 잘못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 결국에 지금 허가 취소에 형사 고발까지 됐거든요? 네네. 이건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세요? 너무 당연한 결정이고 사실은 식약처가 지금 이 사태 해결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할지 안 할지도 확신을 못했는데 여러 가지 피해자분들과 국민들 이 분노의 목소리가 예.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 허가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3천여 명 정도가 이 치료제를 맞았다고요? 예. 예. 3,700명이 넘는 분들이 맞으셨죠. 예. 그러면 코오롱 생명과학 측이 어떻게 처음부터 알고서 속인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은 잘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세요? 이게 사실은 코오롱 측에서는 최소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에 따르면은 2017년 3월 달에는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회사가 알고 있었다는 게 밝혀져 있고, 근데 이 의약품 허가는 2017년 7월에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코오롱 지금 경영진하고 주요 책임자들 같은 경우에는 몰랐다. 코오롱 티슈진 연구진만 알았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국장님도 고의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시네요? 최소한 2017년 3월 이후에는 고의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은폐했는지는 더 지금 검찰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식약처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속았다 이런 입장입니까? 식약처는 오늘 이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코오롱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사실상 속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식약처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책임 회피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은 이 인체에 사용돼서는 안 될
그리고 종양 유발 세포라고도 규정이 되어 있는 세포를 예. 세계 최초로 허가를 해가지고 피해자를 발생을 시킨 책임이 있는 게 식약처고, 예. 그리고 허가 과정에서도 각종 의혹이 있고 사실상 지금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해준 게 아니냐.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식약처가 코오롱을 형사고발하겠다라고 오늘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근데 예. 식약처는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될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지금 코오롱은 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여기에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인보사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진들이 국가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네.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이건 어떻게 환수할 수 있습니까? 지금 환수 이야기가 안 그래도 조금 나오고 있고 당연히 110억을 지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사실 인보사 같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으면서 예. 사실 식약처에서 이런 것들을 검증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 임상 3상 시험을 하다가 미국 FDA에서 걸러진 건데 예. 사실은 우리나라 식약처도 이런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규제기관이라는 이 식약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금을 주고 일을 맡긴 건데 식약처에서 이걸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허가까지 내줄 때까지도 몰랐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 제약회사에 자금만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며칠 전에도 정부에서 4조 원을 매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왔으면서도 반성을 하기는커녕 지원만 더 늘리겠다라고 하고 이 허가 규제는 점점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향성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국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그러면 네. 식약처가 이런 식으로 부실 허가를 내준 게 과연 인보사 하나만일까라는 의심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포 치료제들이 우리나라에 허가된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것들이 임상시험 대상자 수가 충분히 있지 않은데도 허가를 받았다거나 예. 명확한 근거들이 부족한데도 허가받은 치료제들이 상당히 많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한국 식약처의 허가 부실 문제는 그 외국 네이처 같은 유명 유수 저널에서도 너무 허가 절차가 부실하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정도로 굉장히 허술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규제를 강화하는 게 되게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부는 뭐 경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더 집중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조금 더 뭐 제재라든가 이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좀 맞습니다. 더 많이 들어봐야 된다. 예, 지금 바이오헬스 혁신 산업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의료를 조금 더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손쉽게 이런 의약품들을 통과시켜가지고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 정부의 주요 방향인데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이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배경이 된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세계 최초 유전자 세포 치료제,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내놔야 된다는 논리로 지금 규제도 풀고 허술하게 허가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규제를 강화해야지 이런 식으로 의료 산업화 정책, 영리화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환자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한 번 치료하는데 뭐 600만 원인가 그렇다고 굉장히 고가라고 들었는데. 예, 굉장히 고가입니다. 예.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이 조사와 배상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식약처에서는 지금 오늘도 그렇고 첫 발표한 날부터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별 근거 없이 지금 계속해서 장담을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의 태도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장기 추적 조사를 식약처하고 지금 이 사기 사실이 드러난 코오롱이 동시에 하겠다라고 지금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고 복지부가 빨리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식약처 책임이 있는 식약처와 코오롱의 권한을 주는 거는 직무유기이고 이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같은 기관들을 활용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집단에게 조사 권한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혹시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재발 방지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인보사 사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실허가 게이트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따라서 규제를 강화해야 될 지금 굉장히 심각한 과제가 놓여 있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이 지금 핵심이 첨단 재생의료법 이 임상시험을 다 끝나지 않은 의약품이라도 빨리빨리 시판 허가를 해가지고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경제발전, 산업발달에 도움이 된다라는 식의 법안을 내놓으면서 이게 마치 환자 안전관리를 하는 법이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조금 기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규제 완화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첨단 재생의료법도 당연히 다음 달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 폐기가 돼야 될 것이고 이런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이었습니다.